안녕하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들로 7편을 묶어서 이 미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기도 하고 또 저희 삼촌이나 조카들이 다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에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굉장히 미국 사회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세상사와 인간사에 관심이 많은, 이 지정학,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여러 가지 인종, 또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정서, 여러 가지 국가성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만든 사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과정이나 또 과거에 그 드러났던 전초들, 또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워낙 미국이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이기도 하니까 또 이것이 지구 반대편 한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현재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제가 떠올리는 그 영화와 드라마라는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선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는 이 2026년 올해가 정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앞으로 파멸을 향해서 갈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희망으로 갈지, 또 자신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자신이 어느 땅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시각이 또 달라지겠죠.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가치 판단은 물론 저마다의 몫이지만, 분명히 올해는 정말 커다란 분기점에 이 인류가, 이 지구가, 이 세계가 와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또 저 자신,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 끼치는 영향이 분명 다르고 또 클 거예요. 지금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반찬값, 쌀값, 뭐 대중교통비, 월급, 뭐 모든 정책과 이런 모든 것들 결국 다 정치니까요. 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란과의 불법적인 분쟁이 전 세계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죠. 2026년 3월 현재 우리가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서 목도하는 건 단순한 중동의 이 지정학적 위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그 합리성과 견제 장치를 상실한 이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자기들 손으로 오랫동안 쌓아 올린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또 국제적, 인터내셔널로 국제법, 이런 국제적 규범을 파괴하면서까지 그 미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또 세계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또 생중계와도 같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24시간 모든 게 생중계되니까요. 지금은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있죠. 하지만 이 폭력적인 질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은 아니죠. 이 시대의 공기를 가장 예민하게 포착하는 대중문화, 특히 영화와 드라마는 이런 이미 오래전부터 이 파국을 향한 이정표를 세워두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알람벨을 울리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 스크린 속에 펼쳐지던 디스토피아가 이제 팝콘을 먹으면서 즐기는 그냥 허구의 오락거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실이 된 거죠. 단 한 사람의 삐뚤어진 철학이 어떻게 국가의 거대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지, 외부를 향한 명분 없는 공격성이 어떻게 내부의 분열과 혐오로 번져서 결국 여성이나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인권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제 다음 7편의 그 영화와 드라마들을 통해서 이 미국의 민낯과 그들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파국의 종착지, 그리고 이 기막힌 폐허 같은 이 속에서도 끝내 우리가 쥐어야 할 연대나 혁명의 불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는 각 영화와 드라마들의 스포일러 있으니 조심하세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영화는 어프렌티스예요. 모든 비극에는 기원이 있습니다. 이 영화 어프렌티스는 현재 우리가 아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떻게 빚어졌는지 그 시작, 그 근원을 추적하는 영화인데요.
이 트럼프가 로이 콘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트럼프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완전 애송이의 폐병아리, 그저 어리숙한 금수저 사업가 아들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로이 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트럼프의 세계관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요. 1950년대 메카시즘의 광풍을 주도했던 피도 눈물도 없는 악명 높은 변호사 로이 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단 두 가지 종류, 즉 살인자 아니면 패배자로 구분합니다. 이 로이 콘은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리고 항상 이기려고 하죠. 그의 눈에 이 풋내기 사업가 그 트럼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그런 숨겨진 이 무자비하고 굉장히 악독한 기질을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이 콘은 오늘날 트럼프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괴롭힐 때 사용하는 악마의 게임의 법칙을 전수합니다. 첫 번째 규칙, 공격하고 공격하고 또 공격할 것. 두 번째 규칙, 절대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부인할 것. 세 번째 규칙,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말고 무조건 승리를 주장할 것. 이 비정한 부동산 업자의 룰이 세계 패권국 미국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 되었을 때 합리적 대화나 국제법, 동맹에 대한 존중이 들어설 자리는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현재 이란을 향해서 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면서 전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는 이 미국의 일방주의, 또 예외주의는 바로 이 지독한 승자 독식의 멘탈리티에서 잉태되었으며, 트럼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로이 콘에게서 배운 이 세 가지 법칙을 철저히 맹신하며 세계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보여주는 또 다른 비극은 권력이 가진 지독한 위선과 배신이에요. 이 로이 콘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악랄하게 성소수자의 권리를 짓밟았던 인물이지만 정작 본인은 끝까지 커밍아웃하지 않은 게이였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동성 연인을 항상 같이 다니면서 철저히 숨겼죠. 심지어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은 간암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 로이 콘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멘토처럼 따르던 트럼프는 그가 병에 걸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그를 내쳐버리죠. 트럼프의 재선 출마 전에 개봉한 이 작은 독립영화가 그 당시 그 트럼프 캠프가 갖가지 고소와 협박을 남발하면서 이 영화 상영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괴롭혔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명백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차라리 트럼프의 굉장히 악랄하고 비정한 면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 트럼프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오히려 트럼프의 성격상 이 영화를 본인이 홍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 트럼프가 그토록 포장하고 싶어하는 위대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철저히 감추고 싶었던 그의 찌질하고 어설펐던 시절의 그 밑바닥과 또 그가 품은 악의 기원을 너무나 깊고 정확하게 후벼파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HBO의 드라마 뉴스룸입니다. 미국 사회가 이 위험한 붕괴의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론 제가 2010년대 넷플릭스가 있기 전이죠. 그럴 때 이제 미드나 영드나 저 2000년대부터 너무 많이 봤는데, 정말 미드 팬이었는데, 그때 나온 드라마들이 굉장히 그 미국 사회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려 14년 전인 2012년, 벌써 14년이 됐네요. 2012년에 세상에 나온 그 에런 소킨의 드라마 뉴스룸은 곧 도래할 환멸의 미국의 환멸의 시대를 앞두고 이 미국 사회에 울려 퍼진 마지막 알람벨이자 경고장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던진 이상적인 저널리즘의 묵직한 화두는 당시 그 한국 언론에도 깊은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2014년에 손석희 앵커가 JTBC 메인 뉴스를 개편하면서 JTBC 뉴스룸이라는 타이틀을 걸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 작품이 미국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단 5분 남짓한 오프닝 씬에 모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한 대학교 강당에서 토론회가 열려요. 한 여대생이 패널로 참석해서 앵커인 그 방송사 앵커인, 뉴스 앵커인 윌 맥어보이에게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미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다른 패널들은 뭐 다양성, 기회, 자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판에 박힌 그 위선적인 대답을 하는데 이 윌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막 딴소리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사회자가 계속 끈질기게 질문을 하자 마침내 폭발하듯 진실을 막 융단 폭격처럼 정말 말을 빨리 하면서 쏟아냅니다. 이 윌의 입을 통해 쏟아진 미국의 진짜 성적표는 참담합니다. 2012년 기준, 당시 그 기준으로 해서 세계 207개 주권 국가 중 180개국이 자유를 누리는 시대예요. 미국은 문해력 7위, 수학 27위, 과학 22위, 기대 수명 49위, 영아 사망률 178위에 불과하죠. 그가 지적하듯 미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당시 단 3가지뿐이었습니다. 인구당 수감자 수, 천사가 진짜라고 믿는 성인의 수, 그리고 다음 순위 26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이 쓰는 국방비 지출. 그리고 그중 25개 국가가 동맹국이라는 사실 말이죠. 진보와 보수라는 얄팍한 진영 논리에 갇혀서 맨날 지기만 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별이 빛나듯 그 성조기에 별이 빛나듯 위대한 국가라고 착각하는 오만한 미국인들의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이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한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정말 미국이 세계 최고다 이런 걸 알게 모르게 저도 세뇌 당하면서 문화나 뭐 경제나 모든 면에서 미국이 항상 앞서가고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가치관이 저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이러한 윌 맥어보이의 일갈이 2026년 현재의 우리에게 뼈저리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회고한 한때 진짜 위대했던 미국의 과거와 지금 미국의 현실이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 윌은 드라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때 미국은 옳은 것을 위해 나섰다. 도덕적인 이유로 싸웠으며 가난한 사람이 아닌 빈곤 그 자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던 나라였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기보다 행동으로 증명했고 지성을 언제나 열망하며 어른답게 행동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어떤가요? 지성은 반지성주의와 가짜뉴스에 조롱당하고 도덕적 대의는 사라진 지 오래며 오직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란이라는 외부의 적을 타격하는 데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윌 맥어보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죠. 하지만 미국 사회는 이 날카로운 진단과 알람벨의 전원을 스스로 꺼버렸습니다. 언론이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대중이 자극적인 선동과 혐오에 취해 있는 동안 자신들의 문제를 영원히 인식하지 못한 이 미국이라는 제국은 결국 명분 없는 전쟁을 기획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은 넷플릭스 영화 Leave the World Behind입니다.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제국은 결국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샘 에스마일 감독의 영화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는 그 질문에 대한 서늘하고 현실적인 대답을 제시합니다.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원인 모를 사이버 공격으로 이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과 과정을 보여줘요. 이 평화로운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이제 가족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데 저 멀리서 거대한 유조선이 통제력을 잃고 방향을 잃고 해변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하고 또 해킹당한 수십 대의 그 테슬라 자율주행차들이 도로 위에서 연쇄 추돌을 일으키면서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탈출할 수 있는 도로들을 모두 막아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통신이 끊긴 민항기들이 속수무책으로 추락 사고가 일어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인터넷과 통신 네트워크가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완벽한 고립과 정부의 통제입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 머리 위로 드론이 붉은 전단지들을 막 살포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뭐 미국의 죽음을 이라는 말을 뜻하는 아랍어가 써 있고 또 어떤 다른 지역의 전단에는 북한, 이제 한국어가 써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중국어로 쓰인 전단지가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적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자신들을 공격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공격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감독의 연출이 의미심장하죠. 이는 곧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사방팔방에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 온 미국이 이제는 그 오만한 패권주의의 청부서를 마주할 차례가 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죠. 적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폭로하는 미국의 진짜 민낯은 외부의 공격 그 자체가 아니에요. 통신망이 끊기고 외부 세계와 단절되자 이 총기 소지가 합법인 이 미국 이 나라는 이 평범한 시민들이 이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믿어야 될 사람이고 누가 적이고 누가 스파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기 소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기 시작하죠. 영화 속 인물의 대사처럼 국가를 붕괴시키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알아서 파괴하게 두는 것이니까요. 타인을 향한 극단적인 불신과 혐오가 총기라는 물리적 폭력과 결합할 때 전 세계의 적을 만들어 온 미국의 진정한 적은 바로 분열된 미국 내부에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은 2026년 3월 현재 이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현실의 미국과 소름 돋게 겹쳐지죠. 특히 영화 속 드론이 살포한 그 전단지가 나왔던 극도의 혼란은 지금 당장 뉴스 채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요. 최근에 그 미 연방수사국 FBI죠. 이 FBI가 이란이 그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선박을 세워두고 그 선박에서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미국 본토를 기습할 수 있다고, 그런 공격이 가능성이 있다고 감지됐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공지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공포를 주입하는 거죠. 이게 뭐 주 정부와 현지 경찰 등에도 전달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정치적 양극화와 또 미국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 탓인지 적지 않은 미국 시민들이 이를 고지고대로 믿기보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전쟁 명분을 굳히기 위해서 조작한 자작극일 확률이 높다면서 냉소와 의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역시 미국 내의 네트워크가 9.11 테러에 버금가는 사건을 조작해서 이란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면서 진실 공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정보전과 또 그 시민사회 내의 상호 불신이야말로 영화가 경고했던 내부 붕괴의 전조죠. 결국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분 아래 강행된 불법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또 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는 지금 권력을 쥔 자들의 행보는 사실 영화의 결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이제 최후의 피난처인 지하 벙커를 찾아서 헤매듯이 현실의 고위급 정치 지도자들과 이 테크 대기업의 억만장자 CEO들이 요즘 자신들만의 그 방공호, 그 핵 폭발이 일어났을 때 피할 수 있는 이 안전 방공호를 주문을 앞다퉈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공호를 구축하고 또 그곳으로 이제 숨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는 그 방공호를 제작하는 기업의 대표가 이제 영국 매체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기획한 명분 없는 전쟁의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서로를 의심하며 무너진 시스템 속에 남겨진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 뿐입니다. 네 번째 영화는 시빌워예요. 분열과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맞이하는 현실은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영화 시빌워가 그리는 그 생지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내전이라는 물리적 폭력으로 번진 이 스크린 속의 미국은 외부 세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고 또 가장 섬뜩했던 장면은 이 붉은 싸구려 선글라스를 낀 무장군인 민병대 제시 플레먼스가 연기했죠. 이 민병대가 총구를 겨누면서 던지는 단 한마디의 질문에 응축되어 있죠. 너는 어떤 종류의 미국인이지?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이 질문은 하나 된 국가, United States라는 그 미국의 근간이 이미 오래전에 박살났음을 선고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죠. 백인과 유색인종, 보수와 진보, 도시와 시골이라는 이 이분법적 잣대 속에서 이제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국민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같은 나라지만, 같은 땅에 있지만 당신이 어느 부족에 속해 있는가 뿐입니다. 이러한 극단적 부족주의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기현상이 아니죠. 수십 년간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교묘하게 부추기고 조장해온 민주당과 공화당, 즉 양당 정치의 본질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산적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보다 상대방을 국가의 적으로 악마화하여 지지층을 결집하고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왔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혐오를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무기로 삼은 기득권 정치 세력의 비열한 계산이 결국 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걷잡을 수 없는 내전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파국을 막아야 할 언론의 참담한 실패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인 종군 기자들은 빗발치는 총탄과 학살 현장 속에서도 피사체를 렌즈에 담으면서 철저한 관찰자로서의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시즘적인 권력의 폭주와 극단적 폭력 앞에서도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기록만 하겠다는 기계적 중립이 과연 저널리즘의 미덕일 수 있을까라고 이 영화는 질문하죠. 거대 자본과 권력에 잠식된 현실의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진실을 파헤치고 권력을 견제하는 본인의 역할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제가 언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언론학을 배울 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미국은 표현의 자유, 이런 언론의 자유 이런 것에 굉장한 이제 큰 롤모델이었어요. 한국이 따라가야 할. 그래서 그 미국 언론학 관련된 그 명사들의 강연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의 언론 지형을 보면 굉장히 씁쓸하긴 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부터 이제 방송사를 상대로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을 이제 민사 소송을 걸어서 그 언론사들을 굉장히 위축하게 하죠. 그리고 이미 여러 개의 그 토크쇼나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 그런 토크쇼 진행자들이 이미 이제 쇼의 종영 통보를 받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계속 트럼프는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사나 진행자, 뭐 스탠드업 코미디언까지 이제 좌표를 찍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을 하라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 그 사람들은 살해 협박까지 받기도 하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의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알고 있는 뭐 뉴욕타임즈나 CNN 이런 이 방송사, 언론사들, 신문사들의 기조도 요즘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고 중립적이 됐어요. 예전처럼 진보적으로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서 조금 더 그 신랄하게 좀 더 따끔하게 정부를 비판하거나 뭔가를 탐사 보도를 깊게 진행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FBI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고요. 여러 언론인들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고 즐겨 듣는 그 CNN 출신의 돈 레몬이라는 그 흑인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요즘 이제 자신의 그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도 얼마 전에 주 정부로부터 체포당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그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게임의 법칙, 그 세 가지 게임의 법칙을 계속 주장하고 절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주장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 언론사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언론사들은 그 권력자들의 혐오 발언을 여과 없이 중계하거나 아니면 양극단의 정치적 갈등을 마치 스포츠 경기하듯이 중계하듯이 그 자극적으로 소비하면서 시청률과 기업 스폰서십이라는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언론이 타오르는 불길에 진실 대신 기름을 부으면서 그 양극화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죠.
지지층을 결집하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란이라는 외부의 적을 타격하는 그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도박은 결국 미국 내부의 정치적, 인종적, 계층적 갈등의 폭약을 터뜨리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 위험이 아주 다분합니다. 이렇게 저널리즘이 기계적 중립이라는 환상 뒤에 숨어서 권력에 부역하고 또 정치가 혐오를 먹고 자랄 때 남는 것은 결국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시민들 뿐이라는 거죠. 이 영화 시빌워가 보여주는 장면들은 지금 현실의 미국이 마주할,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마주할 가장 유력하고 섬뜩한 내일로 전문가들에 의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은 넷플릭스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예요. 결국 통제불능의 권력이 마주하는 것은 공멸의 위기입니다. 캐서린 비글로의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출처불명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이제 18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18분이라는 시간 동안 백악관 상황실과 펜타곤 수뇌부들이 보여주는 그 치명적인 무능, 그리고 그 시스템의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전시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맹신 아래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으로 이 핵 버튼을 누를지 말지 두고 갈등하는 그 미국 행정부의 모습은 현재 확전을 불사하는 이 백악관의 위태로운 그 이란 전쟁 행보와 완벽하게 겹쳐지죠. 하지만 이 영화가 꼬집는 진정한 공포는 상황실 안에 무능한 수뇌부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폭탄으로 가득한 집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발딛고 선 곳이 어디인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평범한 미국 시민의 무기력함입니다. 그들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현실 감각을 상실한 채 이른바 이 미국의 견고한 시스템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있죠. 이 미국 수뇌부가 18분 동안 보여주는 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은 대중이 맹신해온 그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이 무너져 내리는 허약한 모래성인지를 증명합니다. 더 뼈아픈 것은 이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정말 폭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핵폭탄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 작금의 현실을 대하는 대중의 태도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 사람들뿐 아니라 이 전 세계, 이 세계 시민,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의 태도인 것 같아요. 현재 미국 내에서 들끓고 있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전쟁 반대 여론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다수의 미국인들이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게 타국의 그 무고한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이나 초등학교 폭격으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이나 이런 인도주의적 연민이나 평화에 대한 갈망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 악화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삶이 팍팍해지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니까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보죠. 그렇다면 만약 이 이란 전쟁이 자신들의 미국인들의 경제 사정을 단숨에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자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학살에 기꺼이 찬성할 것인가? 역사는 이 끔찍한 질문에 이미 그렇다고 수차례 답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이라크 전쟁 초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폭력적인 침공에도 압도적인 지지를 초기에 보냈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국이 중동을 장악하면 석유값이 낮아질 거야 이라는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이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20세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자비한 팽창 정책이 자국 내에서 착취를 하는 그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식민지 착취와 타국을 향한 일방적인 침략 전쟁이 본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값싼 자원과 경제적 호황이라는 달콤한 전리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죠. 타인의 피와 고통을 쥐어짜서 내 식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기꺼이 눈감았던 이 제국의 그 수많은 국가들의 그 이기적인 탐욕은 사실 지금도 형태만 바꿨을 뿐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제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 전 세계는 모두 그걸 지켜보고 있고요. 이 무기력한 냄비 속의 개구리로 남아서 다 함께 폭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야만적인 파국의 시스템을 멈춰 세울 것인가? 도덕적 나침반을 상실하고 오직 자본의 논리로만 타국을 향한 폭력의 찬반을 논하는 지금,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붕괴의 역사 속에서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여섯 번째 작품은 HBO 드라마 핸드메이드 테일입니다. 정치적 폭주와 외부를 향한 맹목적인 적개심은 필연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 즉 내부의 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통제의 억압으로 회귀합니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 핸드메이드 테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허구가 아니에요. 이 소설 속에서 이 정말 가상의 그 기독교 신정국가 길리어드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외부 내부의 이제 혼란을 틈타서 이 국가에서는 아주 점진적이고 합법적으로 여성의 그 권리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시녀, 핸드메이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 미국 사회 내부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일련의 백인 남성 중심주의 정책들은 이 길리어드의 탄생 과정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억압의 첫 번째 타깃은 언제나 여성의 신체와 목소리죠. 현재 미국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시민권 증빙을 강제하면서 그 결혼 후에 이제 성이 바뀌는 수천만 여성의 투표권을 사실상 제한하려는 꼼수를 그런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강간 피해자조차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낙태 전면 금지 조치가 또 주 단위로 번져나가고 있고요. 이는 국가가 여성의 신체와 정치적 기본권을 쥐고 흔들면서 여성을 오직 전통적인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환원시키려 했던 길리아드의 철학과 일치합니다. 소수자를 향한 억압의 칼날은 더욱 다층적이고 군사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요.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 사회 시스템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이 정치권의 그 무자비하고 아주 집요한 입법 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최근에 뭐 미니애폴리스에서 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끔찍한 유혈 사태를 낳고 시민 2명을 사살하면서 굉장히 무리가 있었던 그 아이스 연방이민 세관 집행국이 지금은 이 버몬트라는 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이들의 이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무장한 국가 권력이 평범한 이웃들을 색출하고 또 커뮤니티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상처를 주고, 이런 극단적 파시즘의 행태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죠. 가장 절망적인 것은 이 억압적 통제를 지탱하는 두 가지 축, 즉 반지성주의와 첨단 기술의 기괴한 결합입니다. 과학을 조롱하는 백신 음모론자가 현재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죠. 그래서 국가의 보건 시스템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지금 미국은 WHO에서 탈퇴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홍역 백신을 맞지 못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참담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그 일부 그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 백신 음모론 때문에 홍역 백신을 맞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그 면역률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희생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홍역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홍역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기사를, 그런 뉴스를 접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동시에 그 연방 차원의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그 미국의 AI 기술은 정부가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억압하고 추적하는 현대판 비밀 경찰 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이스에서는 팔란티어와 같이 제작한 그 앱을 통해서 그 미국 시민들의 그 의료 정보 기록까지 모두 다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이 의료 정보 기록과 또 뭐 언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는지, 뭐 이런 그 시민들의 그 동선을 파악해서 아이스가 내가 이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싶은데 이 시민이 몇 시에 집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AI가 모두 계산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국 사회에서는 그 시민들을,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라고 하는데, 이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뭐 팔란티어라든가 뭐 일론 머스크의 그 AI 그록이라든가 그 오픈 AI나 뭐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 전쟁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 AI 기술들을 그 미국 시민,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도 쓰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클로드 AI가 우리는 도저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클로드 AI 그 CEO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는 아니고 몇몇 매체에서 이런 사실들을 사실 보도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거나 그 보도를 했던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이 그 행정부에 의해서 지금 뭐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렇듯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과학적 진실은 철저히 부정하면서도 또 시민을 통제할 때는 가장 최첨단의 감시 기술을 동원하는 아주 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유는 폭탄처럼 한 번에 날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제도와 정책을 빙자해서 서서히 그러나 맹렬하게 이 시민들의 목을 조여갈 뿐입니다. 러시아처럼 말이죠. 지금 미국은 합법을 가장한 통제의 그 뜨거운 냄비 속에서 조용히 디스토피아의 완성본을 향해서 이제 온도를 점점 높이면서 물을 끓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칠흑 같은 파국 속에서 우리는 그저 무너질 것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은 One Battle After Another입니다. 이 거대한 절망의 연대기 끝에 당도하는 작품,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이 며칠 전에 그 오스카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상 많이 받기도 했죠. 앞선 작품들이 통제불능의 권력이 초래한 참상과 디스토피아적 징후에 집중했다면, 이 영화는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건네는 처절한 반성이자 뜨거운 혁명의 기록입니다. 마침 아까 말했듯이 며칠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PTA 감독이 이 영화로 각색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망쳐버린 세상을 물려주게 된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상식과 품위를 되찾아줄 세대라는 격려를 담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이죠. 이 영화가 투영하는 그 현재 미국의 계급도와 저항의 지용도는 명징합니다. 쇼펜이 연기한 락조 대량은 무자비한 이민자 단속을 주도하고 백인 우월주의 비밀 결사에 집착하는 인물로, 폭력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현재의 통제국가 미국 그 자체를 얼굴로 대변하죠. 여기에 맞서서 9세대 혁명과 밥, 한때 이제 혁명을 위해서 젊음과 열정을 태웠던 밥의 그 현재는 참담하죠. 과거의 그 뜨거웠던 신념은 잃어버리고 대마초에 찌들어서 쫓기듯 살아가는 그의 그 무기력한 모습은 권력의 폭주 앞에 길을 잃고 패배주의에 빠진 현재 기성세대의 자아상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절망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죠. 베니시오 델 토로가 연기한 센세이는 거창한 이념 대신 핍박받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하에서 조직하고 밀항로를 열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존경을 가지고 또 이민자들의 보호막을 실제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구축하는 데 노력하는 인물이죠. 국가의 폭력, 락조라는 이 국가의 폭력과 또 9세대의 그 무기력한 밥 사이에서 이 센세이가 실천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이 상호 돌봄과 연대야말로 이 무너진 시스템을 대체할 진정한 저항의 방식임을 이 영화는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밥의 딸, 이 10대 여자아이 윌라가 있습니다. 흑인 혁명가 어머니와 백인 혁명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자 윗세대의 상처를 모두 목도하며 자란 윌라는 권력자들이 아무리 국경을 닫고 혐오를 조장해도 결코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다양성이 체화된 이 미국의 미래의 얼굴 그 자체입니다. 무기력했던 아버지 밥이 이 딸 윌라의 생존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고, 또 연대하는 시민들,
이 센세이 같은 사람들의 보호와 도움 속에서 기성세대의 실패를 딛고 나아가는 이 윌라의 또 모습은 폭력의 연대기를 끊어낼 유일한 희망을 상징하죠. 결국 제국을 붕괴시키는 것이 오만한 권력이라면 폐허 속에서 다시 세상을 재건하는 것은 상식과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의 끊임없는 전투, one battle after another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7편의 서사는 한 개인의 그릇된 신념이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언론의 침묵과 또 대중의 무관심과 방조와 이런 외면, 그리고 또 대중의 분열을 양분 삼아서 마침내 세계를 불태우기 직전까지 온 미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비추는 자화상입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모이된 명분 없는 전쟁의 화염과 길거리에서 이웃을 사냥하는 아이스의 폭력, 그리고 과학과 인권이 거세된 자리에 들어앉은 AI의 감시망은 더 이상 연출된 미장센이 아닌 우리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공포의 실체입니다. 영화가 끝난 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의 위기에는 엔딩 크레딧이 없습니다. 현실의 카메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으며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탐욕이 가져다주는 찰나의 경제적 호황에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인간의 품위를 지켜낼 것인지 말이죠. 그동안 이 여러 영화나 드라마, 이 스크린이 울려온 알람벨을 외면한 대가는 지금 우리가 혹독하게 치르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스크린의 경고를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벼랑 끝에 선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역사의 비극을 그저 관람만 하는 무력한 냄비 속 개구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One Battle After Another의 윌라처럼 폐허 위에서 새로운 상식의 깃발을 올릴 것인가? 비극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감독은 바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뿐입니다. 지금까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